미국 국채가 무너지면 진짜 미국의 달러화의 어떤 베이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돈 풀면 진짜 무섭게 증시가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푼 만큼 반응을 해요. 돈 풀어서 오른 건 그만큼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패권의 약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은행들이 전부 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 첫 번째 현상이 돈맥 경화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이제 걱정되는 얘기를 했다면 그나마 그래도 전 희망을 갖고 싶은 부분이 뭐냐? 자, 지금 이렇게 뭐 사우디가 뒤통수를 때려도 일본이 그래도 지금 사실 미국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여러 시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터진 금융위기, 그러니까 은행위기, 뱅크런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 문제 고민을 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사실 중국이 원래 미국이라면은 2008년도 즈음에서 중국을 그때 눌러줬어야 이렇게 더 이상 성장을 이렇게 패권을 노리는 경쟁자로 안 만들었을 텐데 그때 금융위기가 닥쳐서 외부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 거다라는 게 일반 평이잖아요. 이번에도 이런 내부 문제들 때문에 결국 패권이 급속히 약화되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이 패권 전쟁이라는 게 진짜 이 향방을 알기가 정말 힘든 게요. 항상 우연히 모든 걸 결정할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영국하고 스페인이 패권 전쟁을 할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스페인이 패권 국가였고 영국이 사실은 변방의 약소국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칼레 해전에서 맞붙었을 때 진짜 모두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 전쟁은 스페인이 무조건 이긴다. 왜냐하면 그때 스페인 함대 별명이 아르마다, 무적의 함대. 이거였거든요. 무적 함대를 어떻게 영국이 이기겠냐. 그 당시에 영국은 이 조잡한 상선들 있잖아요. 이런 거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스페인보다 배 척수는 훨씬 많은데 문제는 다 요만한 진짜 조그만 이런 상선들 모아서 이렇게 막 나간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물론 굉장히 전략적으로 영국이 이 해전을 잘했고 다 했는데 그래도 이 패배를 스페인이 다시 이제 교훈 삼아서 또 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함대가 몇 번 이렇게 영국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이게 북해 쪽으로 북해가 워낙 풍랑이 센데 이 북해 쪽으로 돌다가 그때만 해도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그래도 전력을 그대로 회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요게 북해에서 태풍이 부는 바람에 그냥 다 침몰해버리니까 이게 영국이랑 한번 싸워본 다음에 그때 교훈으로 다시 재기해서 또 싸울 수도 있었던 건데 영국한테 침몰당한 배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물론 계속 지긴 했어요. 지다가 에이씨 정말 짜증난다. 북해로 돌자 이러다가 그만 다 침몰해버렸는데 그래서 다시는 못 이길 정도로 괴멸당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패권 전쟁 저는 지금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패권 전쟁의 향방은 진짜 항상 의외의 변수들이 정말 패권의 향방을 바꿨거든요. 이번에도 이게 진짜 묘한 게 사실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야, 이게 진짜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 중국 금융 상황이 결코 미국보다 나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중국도 뭐 지방 정부가 사실은 파산 위기였죠. 그렇죠. 아마 이게 자본주의 국가면 한 10번은 파산됐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제 체제가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그냥 지방 정부가 파산한 걸 그냥 그 지방 주민들이 그냥 떠안고 그냥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파산했더니 다른 나라였으면 이거 파산을 해야 정상인데 그냥 지방 정부의 모든 복지 지출 다 줄이고 그야말로 난방도 못할 정도로 올겨울에 뭐 예를 들어서 동북삼성에서 난방이 잘 안 될 정도로 진짜 그냥 주민들이 진짜 추위에 떨고 정말 괴로웠는데 파산은 안 했어요. 왜? 그냥 주민들이 참고 그냥 감내하니까요. 이게 중국의 시스템이 사실은 위기가 요인이 이미 이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찍어 누를 수 있는 어떤 국가적 시스템이 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게 이제 뭐 자본주의의 어떤 활력이나 이런 것들 훨씬 강점이지만 이게 또 전쟁을 할 때는 꼭 그렇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처럼 전체주의 국가가 아테네를 막 누를 수 있는 자유민주 국가의 어떤 그런 아테네를 누를 수 있는 것처럼 패권 전쟁은 또 다른 향방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래서 야, 이거 금융 전쟁만 벌어지면 미국이 그냥 거의 판판이 중국을 깨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 시점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한 겁니다. 그러게요.
신흥국 어디에서 터질까 이 걱정을 했었는데 미국이 먼저 딱 이렇게 터질 줄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게 더 충격이었던 거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영국하고 이제 한국이 대충 이렇게 휩쓰니까 아 다음번에 이제 신흥국이 무너질 차례. 근데 뭐 중국은 아닐 것 같고 중국은 뭐 체제로 누를 거고 그래 그러면 어딜까 사실 제가 꼽고 있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꼽고 있던 나라들이 한숨 다 돌린 거죠.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자, 중국도 한숨 돌렸지만 망할 뻔했던 나라들이 다 조금씩은 이제 약간의 온기를 느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이제 닷새 만에 미국의 은행 3개가 파산을 한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게 진짜 큰 문제였던 게 자, 다른 자산에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망한 거면 특수 케이스니까 그까이까 뭐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미국의 국채를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그냥 제일 안전하다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은 여기다가 그냥 올인 투자를 한 거죠. 50%가 넘으면 세상에 한 은행이 한 자산에 50% 넘게 투자해. 이건 정말 그 분산 투자에 완전히 깬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아, 요 얘기를 잠깐 드리면 도대체 미국 은행인데 왜 이러냐? 첨단 금융 기법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미국 은행이 왜 이렇게 하수나 하는 짓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은행 전체 지점, 은행 개수 말고요. 은행 지점의 개수가 6,000개거든요. 6,000개. 미국은 은행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은행 개수. 은행 개수가. 네. 은행의 개수가 5,000개에 육박합니다. 아, 엄청 많네요. 이거 지점 개수 아닙니다. 은행의 개수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 전통이 좀 달라요.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가 너무 발달한 거죠. 주정부가 다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옛날엔 돈도 다 다른 거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미국의 첨단 금융기법은 메가뱅크나 그런 거지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투자은행들 이런 쪽이나 그런 거지 일반 은행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규모가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은행이 4천 몇백 개인데 이게 어떻게 첨단 금융기법으로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해가 안 가는 투자. 아무리 미국 국채가 좋다 한들 그게 안전하다 한들 세상에 50% 이상 실리콘밸리 은행이 여기다 투자를 해? 이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단순한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거 제일 안전한 게 이거라는데? 무위험 자산이라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은행이 4,000개가 넘다 보면 맨파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런 황당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유명한 은행들, 대형 은행들에만 인재들이 몰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황당한 투자를 하는데 해필이면 이게 바로 미국 국채라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산이 무너진 거면 미국에서 큰 신경을 안 썼을 텐데 미국 국채가 무너지면 진짜 미국의 달러화의 어떤 베이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무너지는 것만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었냐? 양적 완화는 결코 아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양적 완화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이게 돈을 많이 풀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려면 이제 이미 경제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죠.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의 총 자산을 보면 됩니다. 이 연준이 지금 이 대차 대조표상의 총 자산이 8.9조 달러예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미국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근처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 8.9조 달러나 돈을 풀어놨으니 이거 안 되겠다. 물가도 오르고 달러화 위기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요걸 간신히 1년 동안 8.2조 달러로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7천억 달러를 간신히 줄여놨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줄이는 과정에서 주가 폭락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양적 완화로 돈 풀면 주가 오르고 양적 완화 했던 돈을 시중에서 끌어당기면 무조건 주가 떨어지는 거 이거는 그냥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이 7천억 달러나 이걸 회수를 하니까 그동안 금융시장 진짜 안 좋았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각오하고 다 이렇게 돈을 걷어들였던 이유는 물가 잡으려고 그러고 달러 패권 지키려고 그런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 국채가 흔들려.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 국채가 흔들리니 할 수 없이 돈을 다시 뿌린 겁니다. 얼마를 뿌렸냐? 7천억 달러를 제가 1년 동안 간신히 줄였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 4천억 달러를 다시 뿌렸습니다. 그럼 이제 양적 완화 겨우 3천억 달러 한 셈이에요. 이러려고 1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자, 이 4천억 달러를 다시 시중에 뿌렸는데 이거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양적 완화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을 제가 존중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고민하다가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양적 완화 아니라니까. 그치. 그럼 스텔스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유동성이 이렇게 풀렸으니까 다시 금융시장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증시시장이라든가 네.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도 있지만 네. 또 어떤 분은 그 연준이 말하는 논리 이건 우리 시장에 푼 게 아니라 은행에 푼 게 아니라 예금자들에게 네. 나눠주라는 용도기 때문에 이거 양적 완화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네, 국채 뭐- 팔지 말라고. 네, 국채 팔지 말라고. 요번에 국채 팔지 말라고 진짜 신신당부한 거죠. 효과는 아주 직효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금리 인하 따위는 진짜 비교도 안 돼요. 양적 완화는 진짜 직접 쏴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이 금리를 낮춘다는 건 초단기 금리나 이 어떻게 이걸 해보겠다는 거지. 그렇지. 양적 완화는 그냥 전체를 움직이겠다는 거라서 그냥 직효약입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 미국의 국채 시장을 한 방에 안정시켰고요. 그리고 이거 덕분에 자, 돈보다 정직한 게 없거든요. 돈 풀면 진짜 무섭게 증시가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푼 만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요게 또 딱 푼 만큼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하는 방송에서 경제한방에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한동안. 근데 이게 그렇죠. 문제는 돈 풀어서 오른 건데 돈 풀어서 오른 건 그만큼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패권의 약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오른 것이냐.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나중에 다 미국이 짊어질 짐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니 자, 지금 상황에서 요걸 보시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렇게 흔들리면서 돈을 풀었단 말이죠. 그럼 미국 주가만 끌어올리느냐? 일시적으로는 이게 정말 전 세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일종의 이런 거죠. 이 연준에서 돈을 회수하는 그 상황에서 빙하기가 왔었는데 돈을 일시적으로라도 풀어주니까 간빙기가 왔어요. 그게 미국 금융시장에서 항상 이렇게 스피로버로 해서 넘친다 그러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넘쳐나가서 다른 나라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느냐? 일단 중국이 지었고요. 야, 우리도 어려웠는데 쟤네가 돈 푼다 야. 그럼 우리도 조금 숨통이 트이네?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간당간당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중국의 1대1로에 있었던 나라들이 좀 간당간당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것도 중국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런 나라들이 망해가니까 할 수 없이 중국에서 여기에 돈을 천문학적으로 또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도 살고 또 여기다 돈을 주는 중국도 또 숨통이 트이고 그래서 그랬던 3월 말 그리고 4월 한 아주 극초반까지는 그 현상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는 효과가 좋았는데 이제 모두가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일시적인 몰핀에 불과한 거야. 결국은 중병은 치유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점점 뭐 중소은행에서 돈을 빼서 뭐 큰 은행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현상들, 뱅크런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뭐 미국만이 아니라 뭐 CS도 흔들리고 뭐 이탈리아도 어디죠? 독일도 도이체방크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또 뭐 찰스 슈왑이라고 또 증권사도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뱅크데믹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이제 이게 계속 전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갑자기 여기서 좀 제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원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도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요번에 크레딧 스위스 갖고 자꾸 증권방송에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자꾸 2008년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뭐라 그러시냐면 자꾸만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연준이 참 무능해서 뭔가 좀 일을 잘 못해서 빨리 대비를 못했는데 지금 연준은 정말 신속하다. 주말이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크레딧 스위스 망할 뻔했는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다 이거 해결했고 그다음에 뱅크데믹 일어나는 것도 미국의 연준에서 다 이렇게 돈을 뿌려서 다 이걸 해결했는데 다 주말 사이에 해결하더라. 매번 주말이더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에 경제부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제 경제부 기자 생활하면서 진짜 토 나올 뻔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주말마다 엄청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2008년에 페드를 정말 모욕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2008년에 페드도 절대로 무능하거나 무식하거나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똑똑하고 현명하게 그때도 움직였고요. 이번에 우리가 크레딧 스위스 요 해결할 때 저는 베어 스턴스랑 이거 똑같은 거다 이 말씀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베어 스턴스하고 왜 똑같다고 하냐면 이게 정확하게 요일도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달도 같아요. 달도. 그래요? 네. 아이 불안하네. 이거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시면 없고 거기까지 다 드릴 건데 어쨌든 달도 같은 게 뭐냐면 자 이번에 23년 3월이었죠. 3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때도 2008년 3월 중순이었어요. 자 베어 스턴스
문제 없다. 수요일만 해도 문제 없습니다. 베어스턴스 회장이 나와서 막 큰 소리 땅땅 쳤어요. 목요일 날 수상하다, 이상하다 이러니까 금요일 날 이게 막 주가 폭락하고 파산한다 이 소문이 들었어요. 요걸 어떻게 했느냐? 결국 일요일 날 JP 모건이 인수하면서 끝났습니다. 파산 안 했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던지 진짜 빛의 속도로 전광석화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거 인수하고 싶어서 인수한 것 같지 않아요. 좀 주리를 틀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많아요.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보세요. 저 수요일까지만 해도 괜찮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 갑자기 망한다고 난리치다가 결국 일요일 날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 전에 전격 인수했죠. 똑같다니까요. 2008년이나 2023년이나 2008년에 이 페드를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도 되게 현명하게 움직였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근데 자 2003년부터 잠깐의 간빙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왜냐하면 그때도 똑같아요. 연준이 하는 거 똑같아요. 그때는 양적 완화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처음으로 등장한 건 2008년 12월입니다. 이때 2008년 3월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없었어요. 연준은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게 금리 인하밖에 없잖아요. 금리를 그냥 한꺼번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내리더라고요. 반대입니다. 올리는 게 아니라 0.75% 낮추고 이것도 모자라 0.25 또 낮추고 이런 식으로 3월 달에 금리를 엄청 낮췄죠. 그러니까 돈을 푸는 효과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양적 완화가 없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엄청난 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푸니까 주가가 언제까지 올랐냐?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좀 좋았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그때는 패권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좋았습니다. 인플레도 없었고. 그렇지. 그래서 5월 중순까지 S&P 500 지수가 올랐고 6월 초까지 나스닥 지수가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냐? 나스닥 지수는 17%, S&P 500 지수는 12%. 이 간빙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돈을 뿌려서 그렇습니다. 돈 뿌리는 게 가장 무서우니까요. 자, 근데 문제점은 진짜로 위험한 독버섯은 뒤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였는데 2008년에 요걸 몰랐어요. 사실은 자 어느 부분이 잘못됐냐? 페드가 요걸 해결 못할 정도로 무능하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뭘 몰랐냐면 자 2008년은 다시 왜냐면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2008년 얘기지만 여러분 23년 얘기라고 생각하고 듣고 계시면 됩니다. 자 베어스턴스는 살렸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는 다 돈으로 틀어막겠다 그랬어요. 그럼 위기는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두 가지가 작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은행들이 픽픽 무너져요. 사실은 그 전에 노던록이라는 영국 은행이 먼저 망했어요. 이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든 게. 자, 그러니까 먼저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뱅크런이 일어났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의 CEO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걸핏하면 은행들이 망해. 그것도 베어스턴스처럼 막 진짜 오래된 진짜 전통의 은행들이 망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싶겠습니까? 안 되죠. 때릴 수 있는데. 때릴 수 있고 내가 망할 수 있잖아요. 엄청 소극적으로 돈을 운용하게 됩니다. 자, 자산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증거가 벌써 드러났죠.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크레딧 스위스의 조선 관련 이 선박 관련 금융을 이 바로 UBS가 인수하면서 요거는 우리가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원 오브 댐 하나 그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축소를 해요.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선사에서 이거 선박 발주를 못 해요. 그럼 이게 돌고 돌아서 이게 지구상에서 조선업 하는 나라들이 어떤 방식이든 타격을 받는 거죠. 지금 기존의 조선 뭐 발주 받은 물량까지 위험하니 아니냐는 저도 아닐 것 같긴 해요. 아직은 그 정도 신용 경색은 절대 아니니까. 하지만 신규 발주는 이게 이 선박 금융 없이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복잡하지만 이게 설명까지 드릴 필요 없는데 하여튼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선박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 척에 막 2천억 넘는 거 이런 걸 선박 금융 없이 아무리 선사가 부자라 하더라도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건 그냥 수많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 건설사라든가 이런 데 다 영향을 받겠죠. 자,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베어스턴스 때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 은행들이 전부 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 첫 번째 현상이 돈맥 경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요건 아무리 연준에서 스텔스 양적 완화를 해도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신용 창출이 민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 통화성 이게 용어가 자꾸 나오지만 그러니까 네. 이 기업이 됐든 개인에게 됐든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 뭐 복잡한 경제학 용어도 필요 없죠. 사실 안 빌려주면 이게 문제는 신용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돈맥 경화예요. 그러면 그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하나 더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참 은행이 망했어요. 근데 제 건전성을 잘 관리를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의회에서 불러다가
뭐 이제 금융 담당자를 부르겠죠. 상원이 하원이 부를 거예요. 야단치겠죠. 너 뭐 어떻게 했길래 은행이 망하겠어?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담당자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제 은행 감독 뭐 예를 들어 총재라 뭐 이런 어떤 그 담당자가 있어요.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망하는 은행이 없도록 건전성 규제를 하겠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규제를 한대요. 지금은 오히려 이걸 풀어줘야 이걸 빨리 수습할 때까지는 오히려 좀 느슨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난달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2008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2023년 3월 말에 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기사 뜨기가 진짜 두려웠거든요. 제발 상원아 하원아 지금 미국 상원 하원아 제발 바보짓 좀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008년에 하고 또 할 거니? 라는 생각이었는데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계기,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갖고 관심을 갖는 계기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얼굴 알리고. 그렇죠. 정치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똑똑하게 여겼는데. 우리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좋아요. 그럼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아니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습니다. 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 못합니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을 훨씬 강화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 은행들 스스로도 지금 쫄아서 지금 돈을 못 빌려주는데 그렇죠. 규제까지 강화돼요. 이게 2008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이제 주가는 잠깐 올랐다가 뭐 그 다음에 다시 뭐 급락했어요 다시 금방. 근데 문제는 이제 리만 사태가 언제 일어났냐? 9월 중순에 일어났죠. 그때 6개월 동안 위기가 안 일어났던 이유는 그 물 밑에서 일어난 위기가 표면 위로 올라온 게 리만 사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2008년하고 지금 똑같냐? 데자뷰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만한 합리적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고민인 거죠. 그렇죠. 2008년부터 사실 9월까지, 3월부터 9월까지 이제 수두룩한 미국의 정말 튼튼한 줄 알았던 그런 은행이나 뭐 공공금융 회사들이 막 위기다, 뭐 파산한다,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5월, 6월 넘어가면서 계속 시끄러웠거든요. 5월 중순까지만 조금 조용했습니다. 근데 6월부터는 얘가 망한다, 쟤가 망한다, 또 이제 소문이 막 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맥 경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후폭풍이 때린 건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걱정되는 얘기를 했다면, 그나마 그래도 전 희망을 갖고 싶은 부분이 뭐냐? 그나마는 아니고 희망을 조금이라도 크게 갖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설마 2008년에 이런 짓을 해놓고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그렇죠. 2008년에 이렇게 해서 돈맥 경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후폭풍으로 이렇게 은행들한테 두 번째 신용 타격이 왔다는 걸 그 기록을 다 설마 페드가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걸 아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 잘해야죠. 지금 이제 2008년에도 정말 기민하게 그 날짜에 파산은 다 막았지만 그 뒤에 물밑을 못 막았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이번에도 또 잘못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더 위험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는 패권 전쟁이 없었고, 그렇죠. 그때는 인플레가 없었지만, 그래서 그때는 미국하고 중국이 공조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도 공조했고요. 이렇게 세 개의 큰 경제권이 공조하니까 위기를 좀 막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만약에 어디선가 위기가 오면 그 지역이 망할 때까지,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옆에 있는 나라들은 구경하거나 심지어 공격도 할걸요. 그러니까 패권 전쟁이 무섭고 인플레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죠. 참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찝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변곡점, 위험한 변곡점에 있는지를 좀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거란 말이죠. 2008년도에는 선거 기간이라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주체가 없었고, 지금은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든 재선에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목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유능하게 해결하려는 어떤 적극적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 믿는 기대감인데. 네, 저도 사실은 일종의 이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하면 위기는 사실 막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결국 위기가 와는 걸 이렇게 다시 복기를 해보면 항상 정부가 마지막 가서 진짜 완전히 다 망쳐놓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부시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이어서 그냥 그야말로 대처를 못하고 좀 망가졌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정말 쌩쌩할 때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좀 대처를 좀 잘해주길 바라는 그 마음에 좀 싣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항상 말씀드려야 되는데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욕심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선을 안 하고 뭐 다른 민주당의 후보한테 물려주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썰들이 있었는데 지금으로선 재선에 도전을 하실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재선에 나섰을 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미국의 선거는 진짜 완전히 칼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칼 같냐면 제가 전에 통계를 봤었는데 한 8, 90%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취임 1년 차보다 4년 차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재선에 성공합니다. 거의 8, 90% 확률로. 1년 차보다 4년 차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거의 실패합니다. 이게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고 싶으면 내년 하반기, 뭐 빠르면 상반기부터라도 경제가 회복되면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경제가 망가지면 재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FM적으로 제일 연준의 좋은 정책은 뭐냐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의 시차가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 바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경제가 좋아지는 데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으려면 3분기부터는 딱 인하를 해주면 그건 정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되게 좋죠. 그래서 잘 보면 월가의 전문가들이 조금 과격하신 분들이 6월설이 있고 이건 좀 6월은 제가 보기엔 거의 가능성이 없는데 그리고 파월 의장이 절대로 금리 인하 올해 안에 안 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6월에 하시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혹시라도 인하한다면 9월설 그리고 9월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장 유리합니다. 9월에만 해주면 경제가 이제 뭐 다른 변수에 영향이 없는 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좀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게 평상시라면 이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는데 지금은 인플레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 더 빨리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건 이대로 물가를 잡으면 제가 보기엔 우리 인류가 그래도 그나마 행복해요. 이제 금융위기만 안 터지고 미국에서 은행만 좀 고만망하고 물가를 잡으면 경기 침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한 6개월에서 뭐 길어봐야 뭐 12개월 내로 V자 반등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악의 경우도 말이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물가를 잡았는 줄 알고 오늘 여름 되면 아마 물가가 좀 낮아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년 대비로 하면 이게 기저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작년 여름에 얼마나 물가가 높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 5%만 올라가도 사실 굉장히 높은 건데 사람들이 전년 대비 한 9% 하다가 5% 갔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5%가 혹시 됐다. 그러면 와 물가 잡았네 하고 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여름에 얼마나 물가가 높았습니까? 그럼 9 더하기 5를 해보세요. 14쯤 돼요. 굉장히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이렇게 더하기 하면 안 됩니다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5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지금 만약에 뭐 예를 들어 5네 뭐 아니면 심지어 4도 나올 수 있죠. 4%대 나왔다고 조기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혹시라도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6에서 12개월 뒤에 경제가 좋아지는 것보다 물가가 먼저 튀어오르면 다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지금 이미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또 올려요? 그러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게 1970년대 아서 번즈 전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를 완전히 10년 동안 망가뜨려 놨던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충분히 남아서 힘이 있다는 게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내주면서 좀 단단하게 이렇게 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장악력을 갖고 좀 미국 경제를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죠. 불안한 점은 이거 재선하고 맞물리면서 이거 좀 골치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듭니다. 그렇죠. 정치인 입장에서 가장 1순위가 내가 일단은 정권을 잡아야겠어. 재선해야 되겠어. 일지. 내가 재선이 안 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미국을 위해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우리 이제까지의 역사를 보면 본능에 충실하죠. 네, 내년 12월에 재선이라는 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참 허탈합니다.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가 좀 억울해요. 우리 97년도 IMF 때는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긴축의 고통을 안겨다 줬잖아요. 자기네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네는 유동성으로 해결을 해버리고 해결법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게 좀
이제 미국이 아마 초기 단계의 위기를만 잘 해결하잖아요. 이게 자꾸만 아직도 신흥국에서 위기가 먼저 터질 가능성이 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에서 문제가 생기면 계속 돈을 풀어요. 왜 망하면 안 되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전부 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정말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리먼이 망했을 때 이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금융 시스템이 같이 다 망가졌잖아요. 이번에도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져 가니까 그때 당시에 진짜 스위스 중앙은행과 한마음 한뜻으로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이 얘 빨리 살려. 그리고 또 살리자마자 환영 성명을 내고 뭐 페드에서 환영을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다 이 일종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다 같이 연결돼 있어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면 자기들의 은행 시스템도 망하기 때문에 다 같이 구제를 한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저개발 국가나 아니면 이머징 시장에서 은행이 망했다. 그러면 예전처럼 똑같이 할걸요? 절대 돈 안 풀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알아서 해. 네, 알아서 해. 망할 때까지 그냥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홍수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강에 엄청난 홍수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놔두면 강 전체로 다 범람해서 강 일대가 전부 물바다가 됩니다. 근데 이게 뚝이 이렇게 높은데 뚝이 한 곳이 땅 터져버려요. 그럼 물이 거기로 쫙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강 전체의 범람은 좀 덜하고 거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물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대신 물이 빠져나간 곳은 완전 초토화됩니다. 실제로 홍수가 났을 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뚝이 이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강 따라서 있는 뚝이 무너지면 그런 현상이 진짜 자주 일어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이머징이나 좀 규모가 큰 나라가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초토화됩니다. 그쪽으로 뚝이 터지니까. 하지만 이게 서방 세계하고 딱 유리돼 있으면 서방 세계는 오히려 이게 기회예요. 그래서 벌처 펀드나 이런 데는 그동안 잃었던 뭐 미국 국채 투자에서 잃었던 거 이런 예를 들어 이머징 시장에서 어떤 망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나라에서 요걸 다 수익을 여러 가지로 커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둑이 터지는 나라가 결코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소위 그 양털깎기, 우리의 부로 그들의 손실을 메꾸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올해와 내년이 가장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